안녕하세요. STC CP팀 소속의 장세종이라고 합니다. 발표할 내용은 아마존에서 발표한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즉 EKS 클러스터 앱의 IAM 권한 단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 속에 EKS 클러스터 내부 파드에 리소스 접근 권한을 주는 방법, IRSA란, 그리고 IRSA를 사용하는 이유,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 기능 사용을 위한 사전 조건,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 기능 적용이라는 순으로 해당 내용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WS EKS는 클러스터 관리자가 클러스터 외부의 AWS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필요한 쿠버네티스 파드의 IAM 권한을 연결하도록 아마존 파드 아이덴티티라는 새로운 향상된 메커니즘을 도입 및 발표했습니다. 파드 아이덴티티는 IRSA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IRSA가 무엇인지는 다음 장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IDC 공급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단일 클러스터에만 IAM 롤이 연결되어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EKS 클러스터별로 OIDC 프로바이더 설정을 하고 IAM 롤에서 해당 OIDC 프로바이더를 신뢰 관계에 등록시켜야 했기에 단 한 개의 클러스터에만 IAM 롤을 연결할 수 있었지만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여러 EKS 클러스터에서 IAM 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EKS 클러스터 내부 파드에 리소스 접근 권한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KS 클러스터 내부 파드에 리소스 접근 권한을 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EKS 클러스터 노드인 EC2에 IAM 롤을 할당하여 파드가 노드의 IAM 롤을 자동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노드에 있는 파드가 해당 IAM 롤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IAM 유저의 액세스 키를 파드에서 사용하는 AWS SDK나 AWS CLI에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액세스 키가 노출되게 되면 보안에 매우 취약해지며 보안 정책상 액세스 키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기에 관리도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IRSA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IRSA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SA란 무엇일까요? IRSA는 IAM 롤 포 서비스 어카운트의 약자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파드의 권한을 IAM 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 각 파드별로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파드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IRSA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KS에서 IRSA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안 취약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파드에 IAM 롤을 할당하는 방법 중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인 노드 중에 IAM 롤을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IRSA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파드에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에는 여러 다양한 서비스의 파드들이 같이 구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불필요한 권한까지 획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별로 노드 어피니티나 노드 셀렉터를 사용해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서비스별로 노드 그룹을 너무 많이 늘리거나 하는 등의 불필요한 자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RSA를 사용하게 되면 네임스페이스별 각기 다른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어 해당 파드에 각각 다른 IAM 롤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KS 파드 아이덴티티 구현은 워커 노드에서 에이전트를 데몬셋 형태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클러스터에서 필수 구성 요소인 에이전트를 실행하기 위해 EKS는 AWS 콘솔에서 EKS 파드 아이덴티티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추가 애드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EKS CTL이나 테라폼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하려면 클러스터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 에이전트 애드온이 사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사전 조건인 애드온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KS 대시보드로 이동한 다음 EKS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EKS 클러스터 페이지에서 애드온스 탭을 선택한 다음 Get More Add-ons 부분을 선택합니다.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추가 설치합니다.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 에이전트 애드온 추가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고 설치를 완료합니다. 이제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 기능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파드에 연결할 IAM 롤을 먼저 생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그에 관련한 폴리시를 부여합니다. 생성된 IAM 롤에 pads.eks.amazon.aws.com을 보안 주체로 한 신뢰 정책을 구성합니다. 클러스터에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이제 IAM 역할을 쿠버네티스 파드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EKS 클러스터의 액세스 탭으로 이동하여 파드 아이덴티티 어소시에이션스 섹션에서 Create Pod Identity Association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해 놓은 IAM 롤과 쿠버네티스에 연결하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와 서비스 어카운트를 기입합니다. 만약 이미 존재한다면 드랍다운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다 끝나면 아마존 EKS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파드와 IAM 롤 권한 구성이 잘 되었는지 파드 아이덴티티 어소시에이션스 섹션에서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EKS 파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EKS는 클러스터 관리자가 AWS IAM 권한을 획득하도록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기능인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EKS 콘솔, API 및 CLI를 통해 직접 더 적은 단계로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면 여러 클러스터에서 IAM 역할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IAM 역할 전체에서 권한 정책을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EKS 파드 아이덴티티는 클러스터 관리자에게 아마존 S3 버킷, 아마존 다이나모DB 테이블 등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을 인정할 수 있는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역할 신뢰 정책을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여러 클러스터에서 IAM 역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각 파드에 최소한의 권한을 개별로 부여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려면 아마존 EKS 파드 아이덴티티 에이전트 애드온을 미리 설치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혹은 어떤 프로젝트에서건 EKS 클러스터의 파드에 대한 각기 다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보안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이제 AWS에서 보다 더 쉽게 이 기능을 구현시켜 준 만큼 아직 이 기능을 도입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 및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STC CPE 팀의 장세종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전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센터의 솔루션 아키텍트 이경선입니다. 올해 2023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AWS를 사용하시면서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서비스 중 하나인 AWS의 ELB에서 OSI 7계층에서 작동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ALB의 신규 업데이트된 내용인 MTLS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일단 신기능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기 전에 간단히 해당 배경 지식인 MTLS에 대하여 오버뷰를 한 다음에 이제 신기능에 대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기능의 주요 주제인 MTLS를 보기 전 TLS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LS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인터넷상의 통신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해 설계되어 널리 채택된 SSL 기반으로 발전된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웹사이트를 로드하는 웹 브라우저와 같이 웹 응용 프로그램과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암호화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TLS 연결을 위한 TLS 핸드쉐이크 작동 방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을 하면 서버가 TLS 인증서를 제시하고 클라이언트가 해당 서버의 인증서를 확인 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암호화된 TLS 연결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때 서버의 TLS 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버의 신원 인증을 하며 이 서버에는 TLS 인증서와 공개 개인 키상이 있지만 클라이언트 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몇 가지 이슈 중 하나인 공격자가 두 당사자 간의 통신을 가로채서 그중 하나를 가장하는 중간자 개입 공격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인 MTLS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나 요청도 신뢰하지 않는 접근 방식인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 강조되면서 모든 지점에 액세스를 시도할 때마다 인증하고 확인하여 가능하게 하는 MTLS는 기존 TLS 핸드쉐이크 과정에서는 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단방향 인증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생략되던 클라이언트의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서버, 클라이언트 모두 인증서로 본인을 증명하여 상호간 높은 신뢰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된 TLS 프로토콜을 보다 강력하게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기존 TLS 핸드쉐이크와 동일하게 3번 클라이언트가 해당 서버의 인증서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MTLS에서는 추가적으로 클라이언트가 TLS 인증서를 제시하고 서버가 해당 인증서를 확인한 후 해당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세스까지 거친 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암호화된 TLS 연결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에 인증서가 있고 양측 모두 공개 개인 키상을 사용하여 인증을 하며 양쪽 모두 확인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2023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전에 TLS 관점에서의 기존 ALB에서 제공해와 주었던 기능은 클라이언트와 로드 밸런서 간의 HTTPS 터미네이션을 지원하며 AWS ACM, AWS IAM을 통해 SSL 인증서 관리도 무료로 편리하게 제공을 하였었습니다. 또한 TLS 오프로딩 기능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TLS 핸드쉐이크를 수행하지 않고 트래픽이 전달되기 전
로드 밸런서에서 SSL 인증서를 관리하고 TLS 핸드쉐이크를 수행하여 보안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향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SNI를 통하여 단일 로드 밸런서 뒤에서 각각 자체 TLS 인증서를 갖는 다수의 TLS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ALB가 SNI를 사용한 스마트 인증서 선택 알고리즘을 통하여 호스트 이름이 여러 인증서와 일치하여도 최적의 인증서를 결정하여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LB에서 MTLS에 대한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 기존의 AWS 환경에서 MTLS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MTLS 기능을 제공을 하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람다와 S3와 함께 구현을 하거나 NLB를 앞단에 두고 그대로 바이패스하여 뒷단에 엔진X를 통하여 따로 MTLS에 대한 설정 및 구현을 하여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AWS의 ALB에서 이제 MTLS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콘솔에서의 설정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ALB HTTPS 리스너 설정 부분 중 이전에는 없었지만 맨 아래 새로 생긴 항목인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션 핸들링 부분에서 MTLS에 대한 체크 버튼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MTLS에 대하여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ast Through 모드이고 두 번째는 트러스트 스토어를 통한 검증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Pass Through 모드는 말 그대로 HTTP 헤더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로 받은 모든 클라이언트 인증서 체인을 백엔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냅니다. MTLS가 활성된 ALB는 핸드쉐이크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가져오고 TLS 연결을 설정한 다음에 HTTPS 헤더에 있는 모든 항목을 그대로 ALB의 타겟 그룹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이패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LBD 애플리케이션 측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인증서 체인을 확인해야 하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옵션은 별도의 사전 구성 및 추가 설정 없이 TLS를 허용하도록 ALB 리스너를 구성하기만 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Verify with Trust Store 모드로 앞서 알려드린 패스스로우 방식과 달리 ALB가 클라이언트와 TLS 연결을 협상할 때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X509 인증서 인증을 수행하여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둘 사이 통신을 암호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패스스로우와 달리 해당 모드는 별도의 사전 구성 및 추가 설정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트러스트 스토어라는 것인데요. 아마존 EC2 콘솔의 왼쪽 메뉴 중 기존에 없었으나 이번에 생긴 이 항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트러스트 스토어 생성을 하기 위하여 AWS Private Certificate Authority 또는 기타 서드파티 CA에서 생성한 루트 또는 중간 인증서가 포함된 CA 번들을 S3를 통해서 소스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트러스트 스토어를 구성된 리스너에 연결하면 클라이언트 인증서 확인을 ALB 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MTLS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협상할 시 특징으로 인증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 특정 HTTP 헤더를 사용합니다. 바로 X아마존 MTLS 헤더인데요. 사용 중인 MTLS의 두 가지 모드에 따라 위와 같이 나눠지며 Verify Trust Store 모드에서는 더 많은 헤더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헤더를 통하여 MTLS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리턴하는 간단한 람다 함수를 ALBD에 타겟으로 설정하고 HTTPS 리스너에서 MTLS Fast Through 모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 후 클라이언트 인증서 없이 간단히 curl 명령어를 통해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아무런 파라미터 없이 요청하여 X아마존 MTLS 헤더가 부여되지 않은 형태로 람다 백엔드에 요청을 전달하고 람다 함수의 응답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컬 명령어에 키와 cert 파라미터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 포함하여 요청을 한 경우인데요. 앞서 말한 X아마존 MTLS 클라이언트 cert 헤더에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기능을 쓸 때 제약 및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서, 공개키, 서명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있으며 그중 X509 버전 1의 클라이언트 인증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가장 최신 버전인 버전 3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ALB는 세션 아이디와 세션 티켓 기반으로 SSL 세션 재개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MTLS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해당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할당량 부분입니다. AWS 계정 내에서 사용되는 트러스트 스토어, CA 인증서 및 인증서 취소 목록에 대한 양과 특정 제한은 이러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AWS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TLS 기능과 더불어 기존 ALB의 모니터링 관련하여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액세스 로그만 수집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연결에 대한 커넥션 로그까지 수집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에 실패할 때마다 연결을 닫고 로드 밸런서로 전송된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한 로그가 기록됩니다. 기존 액세스 로그 설정할 때와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로드 밸런서와 버킷은 같은 리전에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계정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유일한 암호화 옵션은 S3의 관리키이며 S3 버킷 폴리시에는 ELB에서 로그를 S3 버킷에 put 오브젝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마존 아테나라든지 스플렁크, 스모로직 등과 결합이 가능하며 해당 로그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쉽고 가시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해당 기능에 대하여 트러스트 스토어를 통한 베리파이 모드 설정 후에 대한 검증, 실패 시 트러블 슈팅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청에 성공할 때 또는 요청에 실패할 때에 대하여 클라이언트 IP 주소, 핸드쉐이크 지연 시간, 사용된 TLS 암호, 클라이언트 인증서 세부 정보 등 많은 정보들이 담긴 로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라이언트가 이제 지원하지 않는 TLS의 버전 정책을 사용하여 에러가 났을 때 클라우드워치 지표에서 클라이언트 TLS 네고시에이션 에러 카운트가 많을 때에 대하여 이전에는 카운트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자세하게 이에 대한 로그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체 솔루션 및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하여 MTLS를 구현할 때는 관리 오버헤드도 발생하고 인증서 생성 및 교체 등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투입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인벤트에서 출시된 ALB의 상호 인증 기능을 사용하여 MTLS를 구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시간과 리소스 투입을 자연스레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실 수 있으며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완전 관리형 솔루션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오픈소스 및 서드파티 없이 AWS 네이티브 환경에서 MTLS 기능 구현부터 모니터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해져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용자가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양방향 트래픽을 보호하려는 경우, 서버가 특정 사용자나 장치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때입니다.
서비스 간 통신에 당사자의 상호 인증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API를 사용하여 민감정보 데이터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 B2B 환경과 또는 마이데이터,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 PCI DSS, 오픈뱅킹 등 금융권에서 매우 적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MSA 구조 특성상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각 구성 요소들과 통신을 하며 이에 대한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듯 하며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장치를 인증해야 되는 IoT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해당 신기능을 적용하여 더욱더 효과적인 워크로드를 구현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신규 업데이트된 내용인 MTLS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린 메가존 클라우드 CTC 이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매니지드 서포트 센터에서 클라우드 서포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희입니다. 이번 리커넥트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올해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된 기능인 가드듀티를 통한 ECS 런타임 모니터링입니다. 이 시간에 다룰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드듀티 서비스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활성화 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이번 주제인 가드듀티 ECS 런타임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드듀티 서비스에 대해 사용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고객의 리소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및 복구 단계에 맞춰 서비스별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드듀티는 이중 탐지 단계에 속한 서비스입니다. 가드듀티는 위협 인텔리전스, 기계학습 이상 탐지 및 멀웨어 스캔이 포함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드듀티에서의 위협 인텔리전스의 의미는 공격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IP 주소와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AWS 및 서드파티에서 제공합니다. 이러한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는 사전에 통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드듀티에 업데이트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드듀티를 통해 AWS 계정, 워크로드를 지속적으로 보안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중심의 완전 관리형 ID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가드듀티가 AWS 리소스 중 어떤 서비스에 대한 위협을 탐지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에서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가드듀티 서비스가 처음 출시된 2017년 VPC 플로우 로그, DNS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로서 데이터 소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S3 데이터 이벤트뿐 아니라 EKS 감사 로그, RDS, 람다 및 올해 3월 EKS 런타임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 진행된 리인벤트를 통해 ECS 런타임 이벤트 또한 데이터 소스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소스로부터 알려진 위협 정보를 통해 멀웨어나 비트코인 채굴 등 공격을 탐지하거나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를 활용하여 비정상 사용자 혹은 비정상 트래픽에 대해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된 결과는 가드듀티 콘솔 및 API에서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됩니다. 90일 이후에는 조사 결과가 폐기되므로 이보다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를 계정 내 S3 버킷
혹은 다른 데이터 스토어로 자동으로 푸시하도록 이벤트 브릿지를 설정하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듀듀티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듀듀티의 경우 리전별로 활성화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콘솔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 장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활성화하고자 하는 리전 선택 후 가듀듀티 콘솔로 접근하였을 때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Get Started를 누르면 다음 화면에서 하단의 가듀듀티 활성화 버튼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하게 되면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두 개의 IAM 역할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편의상 1번 역할, 2번 역할로 각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할에는 가듀듀티가 기본 데이터 소스에서 직접 이벤트를 분석하여 보안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 및 신뢰 정책이 포함됩니다. 2번 역할을 통해 멀웨어 보호에서 에이전트 없는 검사를 수행하여 계정에서 멀웨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 및 신뢰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듀듀티에서 새롭게 발표한 ECS 런타임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듀듀티에서의 ECS 런타임 모니터링에 대한 특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듀듀티를 통한 ECS 런타임 모니터링을 사용하면 AWS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므로 에이전트를 관리 혹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 관리가 간소화되고 일부 작업을 모니터링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플로우 로그 및 DNS 쿼리 로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격의 결과, 즉 공격 시점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롭게 출시된 ECS 런타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 에이전트가 런타임 내에 이동함으로써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 공격 체인의 초기 단계뿐 아니라 다른 단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이벤트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ECS 런타임 모니터링은 가듀듀티가 지원되는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울 리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가듀듀티에서의 ECS 런타임 모니터링은 얼마나 향상된 탐지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기존 플로우 로그 및 DNS 로그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CNC 서버에 연결하는 ECS 호스트에 대해 가듀듀티 에이전트를 실행했을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플로우 로그 및 DNS 로그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했을 때에는 알려진 CNC 서버와 연결하는 인스턴스 ID 등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지만 런타임 에이전트를 통해 프로세스 ID, 경로, SHA-256 해시 정보뿐 아니라 태스크 및 클러스터 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으므로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세한 정보로서 사전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CS 런타임 모니터링을 위해 보안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듀듀티 ECS 런타임 모니터링은 개별 컨테이너 런타임 동작에 대한 관리형 보안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자동 에이전트 관리를 선택하면 가듀듀티 에이전트가 가듀듀티 API와 통신할 수 있도록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파게이트 태스크 또는 서비스의 경우 가듀듀티 컨테이너, 즉 사이드카가 ECS 파게이트 태스크 내의 각 컨테이너에 부착됩니다. 가듀듀티 보안 에이전트는 부착된 가듀듀티 컨테이너 내에서 실행됩니다. 이를 통해 가듀듀티는 이러한 태스크 내에서 실행되는 각 컨테이너의 런타임 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게이트 작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드듀티는 작업이 이미 실행 중인 상태에서는 사이드카를 배포하지 않으므로 이미 실행 중인 작업에서 컨테이너 런타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함으로써 에이전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에이전트를 배포하여 런타임 모니터링의 결과를 시큐리티 허브, 디텍티브, 이벤트 브릿지와 같은 AWS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드듀티에서 ECS 런타임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CS 런타임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드듀티 콘솔의 사이드 패널에서 런타임 모니터링으로 접근합니다. 그 다음 Enable 버튼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으며 런타임 모니터링에 대해 최초 사용의 경우 장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평가 기간에 대한 남은 날짜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ECS 파게이트 런타임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에이전트 배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방안에 있어 어카운트 레벨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 콘솔에 런타임 모니터링을 클릭하여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왼쪽과 같이 파게이트에 대한 보안 에이전트 자동 배포 활성화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카운트 레벨에서 활성화하게 되면 이후 시작되는 모든 ECS 태스크에 대해 보안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배포됩니다. 이에 반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배포되길 원하면서도 개별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자 하는 사용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표상 우측 과정과 같이 보안 에이전트 구성을 자동화하는 설정을 활성화하기 전 클러스터별 가드듀티 매니지드 값을 false로서 태그를 지정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새롭게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 보고자 할 때 가장 궁금하신 부분들 중 하나가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평가 기간 중 그리고 평가 기간이 끝난 후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기간에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무료로 사용되는 시작 시점은 ECS 클러스터의 첫 번째 런타임 이벤트를 가드듀티가 수신하면 30일 무료 평가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첫 런타임 이벤트를 수신한 지 30일이 지나면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모니터링 에이전트에 시간당 vCPU별 요금이 청구됩니다. 다만 요금을 산정하실 때에 실제 구성한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비용 산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다음 장표에서 보다 비용 확인을 용이하게 그리고 리소스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가드듀티 콘솔상 사이드 패널의 UCG, 즉 사용량으로서 접근하게 되면 평가 기간 동안 사용된 가드듀티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 기간 동안은 무료이므로 해당 비용이 청구되지 않지만 이후 비슷한 양의 워크로드로서 가드듀티를 사용할 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지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드듀티 콘솔 사이드 패널에 설정을 통해 가드듀티를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드듀티 중단 시점부터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리커넥트를 통해 가드듀티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ECS 런타임 모니터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승희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TC 시큐리티 SA 이예은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유료화된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2023년도 리인벤트 시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의 클라우드 보안 관점에서 유용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AM과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에 대해 알아보고 신규 추가된 기능인 사용자 지정 정책 검사, 커스텀 폴리시 체크와 사용하지 않는 액세스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Unused Access Analys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M과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입니다. IAM은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어하는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증 방법과 세분화된 정책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이용할 때 국내 인증 기준인 ISMS를 고려하실 텐데요.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IAM에 대한 사용자 및 권한 관리가 될 것입니다. 권한 관리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최소 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한데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클라우드에서는 최소 권한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입니다.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는 세부적인 권한을 설정하거나 부여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여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권한 관리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는 로그에 캡처된 액세스 활동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정책을 생성할 수 있으며, 즉,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한 후 애플리케이션 작업에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정책 검증은 100여 개의 정책 검사를 차용하여 안전하고 확인된 정책을 작성하고 검증하도록 하며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를 통한 퍼블릭 및 교차 어카운트 결과를 사용하면 AWS 조직 또는 어카운트 외부에서 리소스 정책에 의해 허용되는 액세스 권한을 확인하고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의 추가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기능은 보안 표준에 대한 IAM 정책의 사전 검증을 위해 자동화할 수 있고 사용자 맞춤형 정책 검사를 할 수 있는 커스텀 폴리시 체크와 사용하지 않는 권한에 대해 식별하고 중앙 집중식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는 두 가지 유형의 정책 검사를 제공합니다. 기존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 정책 검증은 IAM 모범 사례에 따라 안전하고 기능적인 정책을 작성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으로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신규로 추가된 기능은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의 사용자 지정 정책 검사로 배포 전에 개발자가 작성한 정책이 지정된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능으로 유료로 제공됩니다. 사용자 지정 정책 검사는 자동화된 추론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팀이 부적합한 정책에 대해 미리 탐지할 수 있도록 하며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 API를 호출하여 실행한 검사 횟수를 기준으로 요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 정책 검증은 로그에 캡처된 액세스 활동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정책을 생성하며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됩니다. IAM 정책 편집기에서 오른쪽 하단에 Check for New Access 버튼이 있으며 Check Policy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성한 정책을 확인하고 새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정책 편집 이전에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간단한 예시이며 CI/CD 파이프라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훅 및 사용자 정의 정책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특정 권한이 있는 정책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서 프로덕션 단계로 더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사용자의 검토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설정을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대한 CI/CD 파이프라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발자는 정책을 작성하고 정책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때 개발자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방해받지 않고 IAM 정책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해당 기능을 통해 자동화된 정책 검토를 추가 및 실행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보안 및 개발팀은 정책 검토 작업을 자동화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는 IAM 정책을 생성하거나 수정한 후 코드 레포지토리에 커밋할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폴리시 체크의 결과가 회사의 보안 표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폴리시 체크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여 배포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 및 소스를 수정하여 정책에 만족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회사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정책을 자동으로 승인하고 미준수 정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IAM 정책 검토의 80%에서 90% 정도를 자동화할 수 있으며 정책 검토 시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의 기능 등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해당 기능은 월별 API 호출수 기준으로 요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 신규 추가 기능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IAM 역할,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 암호 등과 같은 권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 또는 어카운트별 어널러시스에 생성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지 않는 권한을 제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과 같이 Unused Access Analysis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IAM 서비스의 좌측 탐색기에서 Analyzer and Settings를 클릭 후 Create Analyzer를 클릭하여 어널러시스를 생성합니다. 다음 Unused Access Analysis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권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널러시스 생성 후 기다리면 결과가 생성되게 됩니다. 결과 탐지 후 결과를 클릭하게 되면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에서 탐지된 역할이 필요한 경우 아카이브를 클릭하여 조사 결과 목록에서 해당 역할을 제거할 수 있으며 비슷한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아카이브 규칙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애널라이저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대시보드를 통해 모든 조사 결과에 대한 오버뷰를 제공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널러시스를 생성하고 조사에 대한 결과 수가 가장 많은 어카운트를 보여주고 유형별로 결과를 분류하여 제공하는 목록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권한을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어카운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는 지속적으로 계정을 분석하여 사용하지 않는 권한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가 포함된 중앙 집중식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보안팀은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조사 결과를 중앙에서 검토하고 조사 결과의 양을 토대로 검토할 계정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능들은 다양한 서비스들과 같이 사용 및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와 통합하면 알림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액세스 권한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AWS 시큐리티 허브와 통합하게 되면 보안 결과와 함께 외부 및 사용하지 않는 권한의 조사 결과를 집계하여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오거니제이션을 사용하면 위임된 관리자 어카운트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권한 분석을 중앙 집중화하거나 각 어카운트에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멀티 어카운트의 권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CSPM의 기능 중 일부일 수 있으며 CSPM을 도입하지 않는 고객께서는 해당 기능을 통해 효과적으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 사용 시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해당 기능은 매월 분석된 IAM 역할 및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요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렇게 IAM 액세스 애널라이저의 두 가지 신기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기능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멀티 어카운트에 대한 IAM 권한 관리 및 최소한의 권한 부여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으며 권한 관리 및 검토에 대한 보안팀의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능에 대해서는 근본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세션인 SEC 238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유튜브에서도 업로드가 되어 있어 시간이 나신다면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TC의 이예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전 클라우드의 김선호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근본 AWS 리인벤트 2023에서 EFS 서비스 관련되어 신규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발표한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발표된 EFS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소개, EFS에서 페일백 신규 기능, 그리고 EFS의 최대 리드 라이트 IOPS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규 발표된 EFS의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AWS의 EFS 스토리지 클래스는 사용 사례에 따라 효과적인 스토리지 설계를 위해 기존의 스탠다드 IA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이번 리인벤트에서 신규로 발표된 아카이브까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는 연간 몇 번 이하로 액세스되는, 즉 빈번하게 액세스되지 않는 데이터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규정 준수나 장기 백업 목적으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할 경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일라스틱 스루프 모드의 E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리전에서 지원되며 내구성은 다른 스탠다드나 IA 스토리지 클래스와 동일한 높은 수준의 11.9을 보장합니다. 또한 최대 IA 스토리지 클래스 대비 50%, 스탠다드 스토리지 대비 97%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빈번하게 액세스되지 않는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나 IA 스토리지 클래스에 비해 데이터 검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것은 아카이브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첫 번째 바이트의 읽기 지연 시간이 수십 밀리초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FS의 라이프 사이클 정책을 통해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스탠다드에서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로 데이터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다시 스탠다드 스토리지 클래스로 데이터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기준은 전환 대상 스토리지 클래스에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로 EFS에서 페일백 지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AWS EFS 리플리케이션은 원본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에 대해 이전 베이스로 복제를 구성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보호와 회복을 위한 내구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서비스 규정 준수 및 연속성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RPO와 RTO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본 리인벤트 2023에서 이러한 EFS 리플리케이션 구성에서 페일백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재해 복구나 장애 이벤트 발생 후 EFS 시스템 간의 변동사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동기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페일백 시 데이터의 중분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식별 및 전송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거나 자체 관리형 복구 솔루션을 통한 복구 워크플로우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EFS 리플리케이션에서 페일백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시나리오로서 EFS 리플리케이션 구성 상태에서 장애 버그 또는 DR 테스트 등을 가정하여 보조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가 변경되고 변경된 모든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원래의 원본 파일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원본 파일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려면 첫 번째, 기존 원본 파일 시스템에서 보조 파일 시스템으로 수행 중인 리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리플리케이션을 삭제하게 되면 리드온이었던 보조 파일 시스템에 대해 쓰기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로, 보조 파일 시스템에서 신규로 리플리케이션 구성을 통해 기존 원본 파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복제를 수행하는데 몇 가지 옵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원본 파일 시스템을 다시 사용해야 하기에 신규 리플리케이션 구성 시 페일백을 위한 신규 옵션인 Replicate Exist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고 파일 시스템이 존재했던 이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 기존 사용했던 원본 파일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이때 원본 파일 시스템에 대한 복제 덮어쓰기 보호를 비활성화하여 복제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최종 Create Replication을 실행하여 원본 파일 시스템으로의 페일백 복제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 원본 파일 시스템이 다시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동기화 확인은 리플리케이션 탭에서 라스트 싱크의 타임 스태프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클라우드 와치의 타임 신 라스트 싱크 매트릭을 통해 데이터 복제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원본 파일 시스템이 다시 동기화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올바르게 복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원본 파일 시스템에서 보조 파일 시스템으로의 리플리케이션을 생성하여 원래 구성물에 복원하여 페일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EFS 리플리케이션 페일백 기능을 통해 EFS 파일 시스템 간의 변경사항을 보다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리인벤트 2023에서 발표된 EFS의 IOPS 향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성능은 레이턴시, 스루프, IOPS 이 세 가지 차원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아마존은 EFS에 대해 이러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2022년엔 일라스틱 스루프 모듈 지원을 발표하여 파일 시스템의 처리량을 향상시켰으며 올해 4월엔 단일 파일 시스템의 처리량을 3배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8월엔 IOPS에 대해 3배 이상 늘린 것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 리인벤트 2023에서는 IOPS에 대한 성능 향상을 추가로 발표하며 이제 EFS는 파일 시스템당 최대 25만 리드 IOPS와 최대 5만 라이트 IOPS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발표 대비
리드 IOPS는 4.5배, 라이트 IOPS는 2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된 IOPS는 EFS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전에서 일라스틱 스루풋 모드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에서 별다른 추가 설정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증가된 IOPS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EFS를 동시에 마운트한 EC2 같은 컴퓨팅 자원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충분한 병렬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장기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비용 최적화된 EFS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가 신규로 발표되었으며, EFS의 파일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동기화를 구현할 수 있는 페일백 기능, 그리고 암전 EFS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근본 AWS 리인벤트 2023에서 발표된 아마존의 EFS 관련 신기능 및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전 클라우드의 김선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포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도입니다. 이번 리커넥트 발표 주제는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된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입니다. 먼저 S3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에 대한 소개, 비용, 제한사항, 활용 방안,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S3에 대한 소개입니다. S3는 업계 최고 수준의 확장성, 데이터 가용성, 보안 및 성능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분석 데이터, 로그 파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비디오와 사진, 그리고 백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데이터 액세스 제어,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한 비용 최적화, 모든 리전의 데이터 복제, VPC 혹은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저장된 객체들에 대해 AWS 서비스 혹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하여 AI, ML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많은 내용들 중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S3 스토리지는 워크로드의 성능, 데이터 액세스, 복원력 및 비용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를 위한 S3 스탠다드, S3 스토리지 클래스에는 알 수 없거나 액세스 패턴이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한 자동 비용 절감을 위한 S3 인텔리전트 티어링, 가장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위한 S3 익스프레스 원존,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를 위한 S3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 및 S3 원존 인프리퀀트 액세스, 즉각적인 액세스가 필요한 아카이브 데이터를 위한 S3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버, 즉각적인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고 거의 액세스를 하지 않는 장기 데이터를 위한 S3 글래시어 플렉시블 리트리버, 클라우드에서 가장 저렴한 스토리지로 몇 시간 만에 검색 가능한 장기간 아카이브 및 디지털 보존을 위한 아마존 S3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스토리지 클래스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11.9%의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독보적으로 지연 시간이 한 자릿수 밀리초인 S3 익스프레스 원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3 익스프레스 원존 소개입니다.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은 가장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 및 대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단일 가용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최초의 고성능 S3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기존 S3의 경우 여러 가용 영역에 분산되어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가용 영역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로 분리되어 있지만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로 인해 봉헌력과 가역성에서 이점을 제공하지만 가용 영역 간의 거리로 인한 요청의 지연 시간이 어느 정도 소모됩니다. 하지만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은 단일 가용 영역에서만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컴퓨팅 리소스와 동일한 가용 영역에서 사용하면 네트워크 제한을 최소화하여 최대 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한 자릿수 밀리초 단위의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며 S3 스탠다드에 비해 데이터 액세스 속도를 10배 향상시키고 요청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빨라지고 지원 시간이 줄어 AI, ML 혹은 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 이름이나 액세스 패턴에 관계없이 초당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S3 디렉터리 버킷을 사용합니다. S3 디렉터리 버킷은 단일 가용 영역 내에서 더 신속한 데이터 처리를 제공하는 S3 익스프레스 원존 스토리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가용성 영역 내에서 99.95%의 가용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단일 가용성 영역 내의 여러 가지 장치에 중복으로 저장됩니다. S3 익스프레스 원존은 기존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면 가용성 영역 내의 새 장치로 요청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이중화는 가용성 영역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단 없는 액세스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리드온리와 리드라이트와 더불어서 새로운 보안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킷 폴리시는 위와 같은 제이슨 형식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S3 익스프레스의 크리에이트 세션을 이용하여 매우 낮은 지연 시간 안에 세션 기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요청을 인증하고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 함수는 5분 동안 특정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세션 토큰을 반환합니다. IAM 자격 증명이 필요한 카피 오브젝트를 제외하고 버킷 또는 버킷의 객체에서 작동하는 다른 S3 API 함수에 대한 요청의 토큰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최신 버전의 AWS SDK에서 자동으로 지원해줍니다. 아래 컨디션 부분과 같이 세션 모드를 리드온리 혹은 리드라이트 이 두 가지로 지정이 가능하고 각 단어들의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파스칼 케이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드온리를 사용하면 S3에서 객체를 보고 검색할 수 있으며 리드라이트를 사용하면 읽기와 쓰기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새 객체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기존 S3와 동일하게 멀티파트 업로드를 지원하며 높은 속도로 객체들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버킷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인 S3 배치 작업을 사용하여 클릭 몇 번만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소스 버킷과 대상 버킷이 동일한 AWS 영역에 있어야 하고 5기가보다 큰 객체는 복사해서 생략이 됩니다. MD5 체크썸을 사용하는 객체 업로드 시 CRC32 체크썸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 비용입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3 스토리지 클래스인 S3 스탠다드와 이번에 설명드린 S3 익스프레스 원존에 대한 비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준은 버지니아 리전입니다. 먼저 S3 스탠다드의 경우 사용 용량에 따라 세 가지 비용으로 청구되며 각각 기가바이트당 0.023, 0.022, 0.021달러이고 S3 익스프레스 원존의 경우 사용 용량에 상관없이 기가바이트당 0.16달러로 스탠다드보다 비용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프라이싱은 두 스토리지 클래스 동일하게 put, copy, post 리스트 요청과 get, select 및 기타 요청으로 나뉩니다. S3 익스프레스 원존이 S3 스탠다드보다 비용이 2배 더 저렴하므로 많은 요청이 필요한 경우 스팟 인스턴스 혹은 온디맨드 컴퓨팅 리소스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더 일찍 종료될 수 있어 전반적인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 제한사항 혹은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사용 가능한 리전은 버지니아 리전, 오레곤 리전, 도쿄 리전, 스톡홀름 리전으로 아쉽게도 아직은 서울 리전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드물지만 AWS 가용 영역 전체 또는 일부가 손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한 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하는 원존 스토리지 클래스의 특성상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원존 스토리지 클래스는 리전 스토리지 클래스와 유사한 엔지니어링 설계를 사용하여 독립 디스크, 호스트 및 렉 수준 장애로부터 객체를 보호하고 99.95%의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간 요청이 없는 경우 버킷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됩니다. 비활성 상태인 경우 일시적으로 버킷의 읽기 및 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활성 상태로 전환되더라도 모든 스토리지를 유지하여 액세스 요청 시 몇 분 이내에 활성 상태로 다시 전환됩니다. 그리고 버킷 생성 시 아래 예시와 같이 버킷 이름, 그리고 리전, 가용 영역 등으로 이루어진 전미사가 자동으로 추가되며 S3 수명 주기 정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 활용 방안입니다. 수백 혹은 수천 개의 병력 컴퓨팅 노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기계학습 교육, 이미지 렌더링, 자율주행 차량 시뮬레이션, ETL 등의 대규모 읽기 지배적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API 요청 비용 절감을 통해 성능에 중요한 워크로드를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전체 TCO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AWS 서비스와 함께 S3 익스프레스 원존을 사용하여 아마존 EMR,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아마존 아테나 등의 분석 및 AI/ML 워크로드를 지원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아마존 EMR, 세이지메이커, 아테나 등과 같은 분석 및 AI/ML 워크로드와 같이 사용하면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신규로 정식 출시된 오픈소스 파일 클라이언트인 마운트 포인트 4 아마존 S3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매니지 앤 서포트 센터의 김성도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